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4가지 식품이 어떻게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습관도 비교적 정상이고 혈당도 높지 않으며 생활도 규칙적인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경우 말입니다. 제가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장 기능 저하 사례가 위험한 독성 물질이나 강한 약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쁘게 먹은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먹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때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들은 먹자마자 통증을 일으키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신장에는 점점 큰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며 마치 가랑비가 계속 내리는 것처럼 서서히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장은 점점 더 많은 물질을 걸러내야 하고 내부의 작은 혈관들은 점차 손상되며 여과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갑작스럽게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이나 단백뇨 발의 가벼운 부종 또는 밤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적인 식습관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면 많은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을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매우 흔하게 올라오는 4가지 음식이 있으며 이 음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들이 왜 신장에 압박을 주는지, 여과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과한 상태가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대체 방법도 함께 알려드려서 맛있는 식사를 유지하면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습관을 올바르게 조정하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야간 배뇨가 줄어들고 몸의 부기가 완화되며 혈압 또한 점차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장을 보거나 식품을 고를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요령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셔도 일상 속에서 신장을 해칠 수 있는 함정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건강할 때는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며 숨이 차거나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치료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시거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4가지 대표적인 음식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음식들이 우리 몸의 여과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영상 마지막에서 소개할 일주일 식단 가이드를 통해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기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신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음식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생활에서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외래 진료실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분을 김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여사는 올해 62살이었으며 처음 내원했을 때의 증상은 매우 가볍게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피로감, 발목에 미세한 부종, 그리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진료 중 김 여사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먹고 살았을 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독한 약이나 위험한 음식 때문에만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보면 상당수의 신장 기능 저하는 일상적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김 여사는 수년간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았고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나타났으며 신장 기능 지표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들은 김 여사는 매우 당황하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지도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는 단순히 당 때문만이 아니라 염분질이 좋지 않은 지방, 각종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음료까지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루아침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에 부담을 쌓이게 만들고 특히 끊임없이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로운 것을 먹어야만 신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이 수년 동안 쌓이면서 신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는 신장을 몸속의 정수기와 같다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 정수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기계든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결국 성능이 떨어지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주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혈관의 손상입니다. 음식이 지나치게 짜거나 혈압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되면 신장 속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점점 수축하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 혈관들은 원래 매우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여과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당의 영향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신장은 과도한 당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장 내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첫 신호로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질 낮은 지방, 그리고 산업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혈중 지질 상태를 악화시키며 혈관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혈관이 매우 촘촘하게 분포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세 가지 경로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이미 상당히 약해진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서도 충분히 초기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신장이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을 손가락으로 약 5초간 눌렀다가 떼었을 때 눌린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다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야간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상태가 지속되고 낮 동안 피로감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조기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장이 왜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약해지는지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여과 시스템입니다. 한쪽 신장 안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여과 단위가 존재하며 이 구조는 현미경으로 수천 배 이상 확대해야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섬세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구조들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며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시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신장이 장기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염분과 당분, 그리고 각종 첨가물에 노출될 경우 이 미세한 여과 구조가 점점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 수준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임상 현장에서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진행된 이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식습관을 통해 미리 보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약 5g을 초과할 경우 신장 손상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가정에서는 이 권장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단순히 식탁 위에 소금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간장, 된장, 젓갈, 절임 음식, 각종 양념, 그리고 다양한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짠 양념을 추가할 때마다 신장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몇 시간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염분 외에도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산염입니다. 인산염은 소시지, 어묵, 통조림, 식품, 탄산음료, 그리고 다양한 포장식품에 첨가되어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보관 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이 과도하게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질들이 신장과 혈관에 축적되어 결석 형성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놀라며 주전자나 냄비 바닥에 생기는 물때는 알고 있었지만 몸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하루나 한 달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서서히 축적되며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제된 당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은 체중 증가나 당뇨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신장 내 혈관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장 속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 역시 점차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신장은 더 큰 부담을 안고 더 강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신장은 점점 기능을 잃어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비유를 들자면 신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이 정수기에 짠 물이나 당이 많은 음료 그리고 다양한 불순물을 계속해서 붓는다면 필터는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기의 필터는 몇 달마다 교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신장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치료는 대부분 진행 속도를 늦추는 수준에 머물게 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신장은 어느 정도 회복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하루 식단에서 염분과 당분을 약 30% 정도만 줄여도 약 2주에서 3주 사이에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이나 발의 부종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한 뒤 돌아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일상 속에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식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음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거의 10명 중 9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익숙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혹사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짠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 심지어는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식탁에서도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 간장, 발효 반찬 등은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밥맛을 돋우고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며 특히 미각이 둔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맛의 이면에는 매우 높은 나트륨 함량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간장 한 큰술에는 약 1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만약 한 끼 식사에서 짠 국을 함께 먹고 젓갈이나 김치를 곁들인다면 전체 나트륨 섭취량은 쉽게 안전기준의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동시에 체내 수분을 더 많이 붙잡아 두게 되어 발과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장치인 사구체는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며 결국 여과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부산에서 진료를 하던 시절 매우 인상 깊었던 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69살이었던 이 어르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체격이 마르고 생활도 규칙적이었으며 흡연이나 음주도 하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죽이나 밥에 장아찌나 젓갈을 꼭 곁들여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먹어야 맛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먹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명백한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였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대특별한 희귀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고염식 습관으로 인한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고 말씀하시며 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도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의 양을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입맛은 자연스럽게 재료 본연의 맛에 익숙해집니다. 둘째, 짠맛 대신 향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파, 마늘, 생강, 후추, 구운 채소와 같은 재료들은 음식의 풍미를 높이면서도 소금 사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김치나 장아찌와 같은 음식은 먹기 전에 따뜻한 물에 가볍게 헹궈 드시면 표면에 묻어있는 염분을 약 4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드리는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간장을 덜어 먹을 때 큰 숟가락 대신 작은 찻숟가락을 사용해 보십시오. 약 열흘 정도만 지나도 입맛이 점차 적응하면서 짠 음식이 덜 당기게 되고 몸도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더 이상 과도한 부담을 매일 견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숨겨진 인산염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가 되면 뼈 건강과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치즈, 영양 강화식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산염이 첨가된 가공식품입니다. 이 성분은 적정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산염은 소시지, 치즈, 분유, 흰빵, 각종 조미료, 그리고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칼슘 강화 우유 등에 흔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는 이 성분을 사용해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보관 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산염이 체내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특히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슘 성분이 신장과 혈관에 축적되면 결석이 형성되거나 신장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과도한 미네랄을 걸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차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과거 대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계시던 70살의 박어르신 사례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가끔 허리가 뻐근한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영양 부족으로 생각하고 매일 아침 칼슘이 강화된 우유 한 잔과 흰빵 2조각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약 6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탁해지며 피로감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에 약 1g 정도의 결석이 발견되었고
혈액 내 인산염 수치도 정상보다 약 1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가공식품과 강화식품 속에 포함된 인산염이 장기간 신장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천연식품에 포함된 인 성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 첨가된 인산염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 당뇨, 골밀도, 저하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단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성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인산염이나 인산또는 339, 340, 341과 같은 표시가 보인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우유 통곡물, 빵 찐 생선, 신선한 육류 삶은, 채소 기름을 적게 사용한 볶음 요리 등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관련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인산염이 포함된 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매일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신장을 보호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당이 들어간 음료와 각종 달콤한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습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짠 음식이나 염분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조용히 신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음료를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거나 맛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가볍고 부담 없어 보이는 이 음료들이 사실은 매일 신장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330ml 정도의 당이 들어간 음료 한 캔에는 약 35에서 40g 정도의 정제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개의 각설탕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많은 당이 한 번에 체내로 들어오면 특히 과당 형태의 당은 간에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요산 수치가 점차 높아지게 되고 이는 비뇨기계에 부담을 주며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산이 증가하면 신장 속 미세 혈관에 쌓이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의 자연적인 여과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하루에 단 한 캔의 당 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소변량 감소 얼굴, 부종 혈압 상승을 겪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진 여러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대전에서 만났던 65살의 김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원래 매일 아침 진한 커피를 드시던 분이었지만 위장 불편 때문에 커피를 끊고 대신 당이 들어간 음료로 바꾸셨습니다. 본인은 더 부드럽고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음료 속 과당 함량이 커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습관은 약 2해 가까이 지속되었고 이후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아침에 눈 주변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전보다 3배 이상 상승했고 사구체 여과율은 약 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섭취한 과당이 요산을 증가시키고 신장 조직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장은 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 에너지 음료, 달콤한 음료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내에 과도한 당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조절하고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세포는 점차 피로해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정수기처럼 결국에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러한 달콤한 음료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갑작스럽게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 음료를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검은 콩차와 같은 자연 음료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단맛이 필요하다면 음료 대신 사과나 배딸기와 같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일은 적당한 단맛과 함께 항산화 성분도 함께 제공해줍니다. 이미 당 음료를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당 음료를 마셨다면 그 후에 물 한 잔을 더 마셔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액 속 당 농도를 완화시키고 신장이 보다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보다 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바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앞선 내용이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일상에서 튀김 요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튀긴 생선 튀김, 만두치킨과 같은 바삭한 음식들은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메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고 씹는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이러한 음식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음식은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음식이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조리될 때 지방의 구조는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 내벽에 영향을 주고 특히 신장 속의 아주 미세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랜 시간 반복되면 신장 혈관의 탄력이 점차 떨어지고 결국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튀김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먹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소량이라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지방과 산화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튀김 음식은 대부분 짠 양념과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수백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화된 지방과 높은 염분이 결합되면 신장이 받는 부담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튀김 음식이 식사를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지거나 식욕이 떨어질 때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식사의 즐거움은 반드시 몸의 안정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음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찌거나 굽거나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조리하면 맛은 유지하면서도 몸에 들어오는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마치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균형을 유지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튀긴 기름 과도한 염분, 그리고 산화된 지방을 계속 공급한다면 이는 신장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튀김 음식 섭취량을 절반만 줄여도 몸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도 점차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 음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지 않은 음식이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음식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장년층 건강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더 우려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나쁜 습관이 한 끼 식사 안에서 겹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부담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때 그 영향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어떤 음식은 한번 먹었을 때 바로 몸이 무겁거나 피곤해지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어떤 음식은 아주 조금씩 마치 가늘게 내리는 비처럼 매일 반복되어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에 돌아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몸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짠 국물과 짠 양념입니다. 한국 식탁에서도 국이나 찌개를 밥과 함께 먹고 여기에 간장이나 젓갈을 추가로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염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긴장되며 신장은 하루 종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잠들기 어려우며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염분 과다로 인해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의 결합입니다. 소시지나 어묵 통조림, 식품을 볶거나 튀겨 먹는 식사는 매우 간편하고 익숙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부담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물과 보존 성분, 그리고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된 산화지방이 함께 체내로 들어오면 혈관, 특히 신장 속의 미세혈관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배가 무겁고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며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몸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야식과 당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매우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간단한 야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함께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 시간에 혈당이 상승하면 신장은 원래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해서 대사부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수면이 자주 끊기며 다음날 아침에는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 여사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스스로 당 음료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장을 본 뒤 가끔 마시는 달콤한 음료가 점점 주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갈증이 잦아지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으며 눈 주변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본인은 그 원인을 쉽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쌓여 신장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끼 식사에서는 한 가지 부담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짠 음식을 먹었다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당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에 식사를 했다면 식후 약 8분에서 12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고 신장이 받는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중년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5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장기적인 결과와 변화가 가져오는 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식습관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 말은 매우 자연스럽고 흔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단 하나의 차이,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건강에는 매우 공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결과를 몸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의 약 4분의 3 이상이 손상되면 치료의 선택지는 크게 제한되며 정기적인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가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분을 줄이고 당 섭취를 낮추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덜 힘들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광주에서 진료를 하던 시절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68살이었던 이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온화한 성격의 마른 체형이었고 항상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투석실 안은 늘 일정한 소리로 기계가 돌아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수액과 함께 차갑고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어르신이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계 없이 앉아서 평범하게 밥 한 끼 먹는 날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건강할 때는 이 가치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하루 동안은 삶은 채소, 담백한 국,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며 당기 많은 음료와 붉은 육류는 최대한 줄여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마치 정수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결국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주어진다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품을 고르는 방법과 실제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흥미롭게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장을 볼 때,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장년층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엄격한 식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음식을 고르실 때 단 3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음식은 너무 짱아? 이 음식은 오래 보관이 가능한가? 이 음식은 이미 강하게 양념이 되어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염분이 높을수록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미리 강하게 간이 되어 있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 속에서도 중요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맛이 진하고 풍부하다는 표현이 강조된다면 염분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쫄깃하고 오래 보관된다는 표현은 첨가물이나 보존제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바삭하고 기름진 식감을 강조한다면 많은 양의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장 위험을 느끼게 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생선 달걀, 두부 채소와 같은 음식은 가공식품보다 훨씬 더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포장식품을 선택해야 한다면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구성 성분이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글자가 적을수록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단순해질수록 신장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염분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완전히 싱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장이나 소스는 한 끼에 약 5ml에서 10ml 정도, 즉 한두 티스푼 정도로 제한해 보십시오. 김치나 장아찌와 같은 음식은 한 번에 약 20g에서 30g 정도로 줄이고 일주일에 2번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체내 수분이 정체되어 손발이 붓게 되며 신장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당이 들어간 음료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약 200ml에서 3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차로 대체해 보십시오. 식사 후 단맛이 당길 때는 음료 대신 작은 과일 1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불안정하게 변하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야간 배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5째 날에는 가공식품을 정리합니다. 소시지나 어묵과 같은 음식은 한 번에 30g에서 50g 정도로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음식은 일상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분과 첨가물로 인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신장 혈관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조리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튀김 대신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들어오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한 끼에 사용하는 기름의 양은 약 5ml에서 1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신장은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을 실천해 보십시오. 약 8분에서 12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야간 배뇨와 다음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주일의 작은 실천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십시오. 이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호이자 스스로에게 건강을 위한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식습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보면 특정한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개인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쉽게 이해하시도록 예외 지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약초에 의존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절하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일부 분들은 단순히 음식량을 줄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당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요산 수치를 오히려 더 높여 신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당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부전이나 심한 부종 또는 매우 높은 혈압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경우 염분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스스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염분은 이뇨제와 전해질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 조절하면 몸이 극도로 약해지거나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몸이 붓고 숨이 차며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극심한 피로가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서 피로가 지속되거나 혈압이 오랜 기간 안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장 사구체 역화율과 단백뇨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시청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내용을 끝까지 확인했다는 표시이자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식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과 적절한 섭취량만 지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장이나 소스는 한 끼에 약 5ml에서 10ml, 즉 한두 티스푼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둘째, 김치나 장아찌와 같은 절임 음식은 한 번에 약 20g에서 30g 정도로 줄이고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주일 동안 당이 들어간 음료를 끊고
대신 200ml에서 300ml의 따뜻한 물을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넷째 가공식품은 한 번에 30g에서 50g 정도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조리 시 사용하는 기름은 한 끼에 약 5ml에서 10ml 정도로 줄이고 식사 후에는 약 8분에서 12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많은 분들이 갈증이 줄어들고 야간 배뇨가 감소하며 수면이 깊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혈당이나 혈압이 높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점차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당이나 혈압 신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한 번의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위험식품 중 여러분이 가장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7가지 아침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평소에 담백하게 식사하고 있는데도 배변이 원활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요거트를 몇 개 사서 먹으면서 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트를 먹는 방법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한 번만 가보셔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서울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냉장 코너를 보면 그릭 요거트라고 적힌 제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고 가격도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싸니까 더 좋겠지. 이렇게 꾸덕하고 아이스크림처럼 진하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겠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은 상당 부분이 포장에 적힌 문구와 이미지가 만들어낸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트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그 기본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트는 특정한 유산균을 생우유나 우유에 넣어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먹고 자라며 그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젖산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서 환경은 점점 산성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우유 속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쭉한 형태의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요거트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화학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릭 요거트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통적인 방식의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가 발효된 이후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여과 과정입니다. 장인들은 촘촘한 천이나 망에 요거트를 담아 그 안에 포함된 수분과 유청을 서서히 빼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요거트 3컵에서 4컵 정도를 사용해야 비로소 한 컵에 진짜 그릭 요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거의 제거되고 나면 남는 것은 밀도 높은 단백질과 유성분뿐이기 때문에
특유의 진하고 묵직한 질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단백질 함량도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격 차이의 핵심 이유입니다. 원재료 사용량이 많고 제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슷한 식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그릭 스타일 요거트라는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우유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꾸덕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 일반 요거트에 다양한 점증제를 추가합니다. 대표적으로 팩틴이나 한천, 로커스트 빙엄 같은 성분이 사용되며 어떤 제품은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생크림이나 다량의 당류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품을 먹을 때 진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묽은 요거트에 여러 가지 첨가물과 지방이 더해진 결과를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마트에 가셔서 요거트를 고르실 때 절대 앞면에 크게 적힌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용기를 뒤집어서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열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쪽에 적혀 있는 성분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분표를 보셨을 때 원유나 탈지분유, 유산균 같은 기본 재료 다음에 곧바로 팩틴이나 한천, 생크림, 과당이나 설탕 같은 단어가 상위에 등장한다면, 그리고 영양 성분표에서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 제품은 농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물에 의존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거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과 당분 열량을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릭 요거트의 성분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유와 유산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성분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내 뚜껑을 열었을 때 표면에 노르스름한 반투명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순간 이거 상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버리거나 그 물만 따로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체를 폐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버리신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영양이 가장 농축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식품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유청분리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트는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펀지 같은 구조는 내부의 수분을 꽉 붙잡고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내거나 운반 과정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 구조가 일부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특히 마트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 흔들림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위로 떠오른 액체가 바로 유청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가의 유청 단백질을 따로 구매해서 섭취하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트 위에 떠있는 이 액체가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청입니다. 그 안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풍부한 칼슘,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쉬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보호하며 신경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요거트에서 물이 분리된 모습을 보신다면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한 신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깨끗한 숟가락으로 아래의 요거트와 잘 섞어서 그대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거트가 정말로 상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표면에 분홍색이나 검은색 혹은 초록색 곰팡이 반점이 보이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알코올처럼 톡 쏘는 자극적인 냄새나 심하게 쉰 냄새가 난다면 그때는 이미 외부 잡균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색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드러운 유산균 향이 난다면 위에 떠있는 노란 액체는 변질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만들어준 고농축 영양 성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요거트를 고르실 때 또 하나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장지에 빽빽하게 적혀있는 영어 이름과 균주 표시입니다. 5가지, 8가지, 심지어 10가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고 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균들이 실제로 우리 몸속 특히 기능이 떨어진 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거트라고 부르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2가지 균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루스, 또 하나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입니다. 이 2균은 항상 함께 작용하는 짝으로 주된 역할은 우유를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하면서 요거트 특유의 산미와 깊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본균들은 위산에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는 매우 강한 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균은 이 환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설령 일부가 장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장점막에 오래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균들은 우유를 요거트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역할은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우리 장 속에서 오래 머무르며 건강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주력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들은 제조 과정의 주역일 뿐 장내 환경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핵심 주인공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정말로 돈을 써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식감이 아니라 실제로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유익균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균은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입니다. 이 균은 비교적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소장에 자리 잡습니다. 소장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환경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이 균은 소장에서 젖산과 유기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동시에 음식 속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균이 있습니다. 바로 비피더스균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요거트를 고를 때 반드시 이 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분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 모유를 먹던 시절에는 장내 비피더스균 비율이 9할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시기의 장은 매우 깨끗하고 안정적이어서 배변 상태도 건강하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장내 비피더스균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아기 대비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핵심균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고 장내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만성 변비 악취가 심한 가스, 그리고 대장 환경의 악화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피더스균은 산소를 매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사멸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일반 음식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이 균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이 균이 장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깊습니다. 식이섬유를 발효하여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은 산성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장내 균형이 회복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이 균을 스스로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음식으로도 쉽게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포함된 요거트나 기능성 제품을 통해 의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고르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분표입니다. 포장이 화려한지 광고 문구가 얼마나 자극적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비피더스균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균을 꾸준히 공급해 줄 때 비로소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장내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는 도대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이 모두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먹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도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요거트 먹는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공복 섭취를 절대 피하라는 경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유산균이 강한 산에 의해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는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트를 먹는 습관을 포기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과 실제 연구 결과를 함께 보면 이 설명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분명 공복 상태에서 위산의 산도는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산의 산성도는 약 1점에서 2점 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금속도 부식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세균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 자체의 특성입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와 2013년에 권위 있는 학술지 영양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은 매우 뛰어난 산성 완충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요거트를 섭취하면 그 안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이 위산과 빠르게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산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 내부 환경이 잠시 덜 강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산균이 아무 보호 없이 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호막을 두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당수의 유산균이 살아남아 소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위안에 다른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짧고 배출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인 식사처럼 2~3시간씩 머무르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십이지장과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유산균이 위산에 장시간 노출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복에 요거트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빠른 이동 덕분에 유산균이 더 효율적으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먹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위 안에는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음식 자체가 이미 위산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때문에 산도는 공복보다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요거트 속 유산균 역시 큰 손상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는 습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으면 칼슘 보충과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쉽게 역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트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중에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기침이 나오고 심한 경우 수면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요거트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셔야 합니다. 위가 충분히 비워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트를 언제 먹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매일 위산의 농도를 계산하며 시간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 하나, 잠자기 직전에 바로 눕는 상황만 피하시면 됩니다. 요거트를 섭취한 후 살아남은 유익균은 결국 장까지 도달해 우리 몸에 분명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불필요한 두려움은 버리고 더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트의 원리와 섭취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실제 선택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냉장 코너에 가면 수십 가지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하시거나 근감소 위험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고기를 피하는 식습관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작은 실수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거트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분이 단순한 진짜 그릭 요거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유청을 제거하고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100g당 단백질이 약 8에서 10g 수준으로 일반 요거트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육류보다 소화가 쉬워 노화된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즉,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유당불내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를 권유받지만 실제로는 소화가 되지 않아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아시아인에게 흔한 현상으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거트는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의 대부분이 이미 유산균에 의해 분해되어 젖산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을 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식이 잦고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흔한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을 식당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해결하신다면 장내 유익균 환경은 이미 불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포함된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귤이나 치아시드, 실제 과일 조각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자연 식재료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향료와 당류로 만든 과일잼 형태의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귀리와 치아시드 같은 식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유익균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구매한 후 집에서 직접 사과 반개나 견과류를 추가해 드시는 것입니다.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트는 한 가지 브랜드만 계속 고집해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마음에 드는 요거트를 찾으면 10년, 20년을 같은 제품만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장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마치 울창한 숲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숲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이 공존해야 하듯이 장내 환경 역시 다양한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각 요거트 브랜드는 사용하는 균주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특정 유산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른 제품은 비피더스균을 강조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제품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장내균 구성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오히려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은 일정 기간마다 제품을 바꾸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한 종류를 드셨다면 다음 달에는 다른 종류로 바꾸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식으로 다양한 균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내 환경이 더욱 풍부하고 강인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장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요거트를 먹었는데 왜 오늘도 변비가 그대로인가요? 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체중이 바로 줄지 않았다고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내는 약이 아닙니다. 장내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 장 환경은 수십 년 동안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간식처럼 한두 숟가락 먹는 것으로는 장내 환경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약 350에서 420ml 정도의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굳이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기준으로 8할 정도 채운 양을 떠올리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야 충분한 양의 유익균이 장내에 도달하여 유해균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장 환경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주에서 4주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유익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며칠 먹다가 중단하면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트를 아침 양치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익균에게 먹이를 함께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장 안에서 증식하려면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만약 요거트만 먹고 채소나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에 도달한 유익균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트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껍질째 반 개 정도 곁들이거나 브로콜리나 키위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에서 단쇄지방산을 생성하게 하고 그 결과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분표를 읽는 방법, 첨가물을 피하는 기준, 유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요거트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건강한 장을 시작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응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장 건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장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